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를 강의하는 정미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문제풀이 제4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번 독신가족, 2번 조손가족, 3번 확대가족, 4번 한부모 가족, 5번 수정 확대가족.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서요. 노인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근거리에 산다 그랬어요. 근거리에. 그래서 네, 답은 5번의 수정 확대 가족이 되겠는데요. 자, 1번의 독신 가족은 네, 독신으로 혼자 사는 걸 말하죠. 자, 2번의 조손 가족은요. 조부모님이 네, 손자녀를 키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확대 가족은요.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을 말하죠. 네. 그래서 확대 가족, 옛날에는 확대 가족이 많았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은요. 네, 부모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 네, 수정 확대 가족이 되겠습니다. 2번,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2번, 독거 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3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4번,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5번,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번이 되겠는데요.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에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관이 달라서요. 새로운 어떤 갈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죠. 2번에 독거 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네, 2020년도에 그 65세 이상 그 고령자 가구 중에서요. 독거 노인의 비율은요. 34.9%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3번에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이 공적 노인 부양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 4번에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자, 노인은요. 은퇴를 하면서요.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5번,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네, 사실은 그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비중도 낮아지고 있고요. 인식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3번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 야간 보호는 시설 급여에 해당된다. 2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보험자는 전 국민이다. 3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4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5번,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공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우리가 활동하는 주 무대가 사실은 요양보험 제도를 네, 바탕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시설급여가 아니죠. 이거는요.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2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전 국민이다. 아닙니다. 보험자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자, 국민은 뭐가 되나요? 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는요.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험자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됩니다.
3번 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맞습니다. 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법에 의하면요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4번에 장기 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 판정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한다. 네, 이거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5번 장기 요양 기관은 수급자에게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공한다. 자,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요. 등급 판정을 받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은 여기에 관련이 없고요. 다만 장기요양기관은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대상자가 가지고 왔을 때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의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가 되겠습니다. 4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 기관이 명시된 것은 1번 욕구사정 기록지, 2번 요양보호 기록지, 3번 장기요양 인정서, 4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은요.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이고요. 한도액, 그 다음에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인정 유효 기간이 명시된 것인데요. 제가 오른쪽에 그 두 가지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이 대상자가 등급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에는요, 대개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 부담률이 얼마가 되는지 포함되어 있고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기 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류가요, 장기요양 인정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발급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은요, 일정 첫 번째로는 기본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몇 등급인지,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은 대상자와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나와 있는 것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고요. 자, 1번의 욕구사정 기록지, 이것은요, 그 타 전문직이 사용하는 기록지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기록지, 이것은요,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것인데요. 대상자에게 제공한 요양보호 서비스와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네, 요양보호사가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서는 여기 우측에 설명이 있죠. 5번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요양보호사와 타 전문직이 기록하는 것인데요. 그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시간,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급에 따른 한도액, 본인 부담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번 직업 능력 개발, 2번 의료 이용 정보 제공, 3번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4번 대상자의 일자리 정보 제공,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우측에 보시면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서요. 궁극적으로는 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을 증진하고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5번의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이동도움, 2번 머리감기 도움, 3번 외출 시 동행, 4번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5번 인지행동 변화 관리. 네, 정답은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는 잘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에서 특히 요양보호사가 관련된 내용에 관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분류를 보면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 지원 의사소통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인지 지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문 목욕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는 모두가 네, 요양보호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타로는요. 이 건강 및 간호관리, 이거는 간호사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회복 훈련, 또 시설 환경 관리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자, 요양보호사는 여기 3가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신체활동 지원을 보면요. 신체도움, 세면도움, 구강청결, 식사도움, 몸단장, 머리감기,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그리고 이동을 돕고요. 체위 변경을 한다든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에 모두 관여되는 것, 이게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되겠죠. 자, 두 번째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인데요. 자, 개인활동 지원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요, 외출할 때 동행을 한다든지, 장보기를 한다든지, 산책, 은행, 병원 방문 이런 것들이 모두 활동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 지원으로요, 식사 준비를 한다든지, 청소 및 주변 세탁, 주변 정돈, 그리고 세탁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정서 지원 의사소통인데요. 의사소통 도움을 하고요. 말벗을 한다든지, 오터가 났네요. 말벗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격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지 지원인데요.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의 인지자극 활동을 하고요. 일상생활 함께하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이 되겠는데요. 방문 목욕은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샤워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켜보기, 목욕하는 것 스스로 잘하는 분도 지켜봐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엔 목욕 기계 조작, 그 다음에 욕실 정리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은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것 한번 찾아보면요. 네, 3번에 외출 동행이 되겠네요. 자, 1번의 이동 도움은 네, 신체활동 지원에 들어가겠죠. 머리 감기 도움은요. 네, 마찬가지로 네, 신체활동 도움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이것도 다 모두 신체활동 지원에 들어가고요. 5번에 인지행동 변화 관리는요. 네, 인지 지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시험에는 주로 많이 묻는 것이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이쪽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은요. 꼭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관찰자 A, B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 파악, 2번 옹호자 B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 3번 동기유발자 B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 4. 정보 전달자 B 학대를 당하거나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5번 숙련된 수발자 B 신체, 심리적 상태 변화를 의료진에게 전달.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이 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A가 1번의 관찰자예요.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 파악. 맞습니다. 1번 답이 됩니다. 자, 2번에 옹호자인데요. 옹호자는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네, 여기 4번에
학대를 당하거나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3번의 동기유발자는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정보 전달자는요, 네. 신체 심리적 상태 변화를요,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 요게 되겠고요. 5번의 숙련된 수발자, 이것은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연결된 것은요, 1번의 관찰자,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자,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건강에 치명적인 약물을 계속 복용한다. 스스로 목욕, 빨래, 청소가 불가능함에도 대상자가 돌봄을 거부한다. 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자기방임, 4번 신체적 학대, 5번 정서적 학대.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자기방임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스스로 목욕이나 빨래, 청소가 불가능함에도 돌봄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3번에 자기방임이 되겠는데요. 자기방임이라는 것은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자기방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들은 자기방임에 해당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의 방임, 그냥 방임이에요. 이거는요,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불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방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유기인데요. 유기는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죠. 네, 노인을 내다 버린다든지 이런 거 다 유기가 됩니다. 자, 4번의 신체적 학대는요,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5번의 정서적 학대는요,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위로요,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죠. 네, 그래서 여기 3번 나머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시설에 맡긴 후 주거지를 옮기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정서적 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유기인데요. 자, 아까 우리 앞 문제에서도 한번 유기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요, 주거지를 옮기고 연락을 두절했어요. 네, 그래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네, 그 책임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유기가 되겠고요. 2번의 자기방임은 아까 살펴봤고요. 자, 3번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든지 또는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든지 또는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창피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정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신체적 학대를 살펴보면요, 집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모두 신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5번째 경제적 학대라는 것은요, 임금이나 연금, 그리고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이런 것들 모두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학대에 관한 문제는요, 꼭 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같이 기억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10번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적으로 교육한다. 2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가족에게 알린다. 3번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정 기간 보호한다. 4번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번 신고 의무자는 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모든 직원이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노인 학대도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1번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적으로 교육한다. 개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중을 통해서요, 이 공공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2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가족에게 알린다. 네,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신고하죠?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정 기간 보호한다. 네,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습니다. 노인복지시설. 4번,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 신고하지 않으면요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 아니고요 500만 원. 네. 5번에 신고 의무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모든 직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번,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 업무를 쉬게 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가족과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의논한다. 3번, 기관장은 피해 요양보호사의 심리치료를 직접 실시한다. 4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5번, 다른 요양기관에 대상자를 의뢰한다.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요. 4번에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희롱을 한 서비스 대상자에게는요.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든가 그 다음에는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장은 그 이외에도 그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희롱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는요,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해서 기관 내에 두어야 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 요양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2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3번,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꾸짖어 재발을 방지한다. 4번,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면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받는다. 5번, 대상자를 선별하여 동료 요양보호사와 서로 교차 서비스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줘서 높게 받는 것,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네, 2번에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아주 잘하고 있죠? 네, 건강 관리를 잘해서요. 네, 아프지 않고 또 내가 그 어떤 질병에 걸려서 남에게 전파하지도 않고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3번,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꾸짖어 재발을 방지한다. 네, 이렇게 하면 대상자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꾸짖거나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4번에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면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받는다. 네, 만약에 추가 서비스 요구가 있다면요,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지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를 선별하여 동료 요양보호사와 서로 교차 서비스한다. 네, 대상자를 우리가 차별 대우해서 고르거나 하지 않죠. 네, 여기서 맞는 것은 네,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되겠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수직적 관계를 강조한다. 2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4번, 업무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와 의논하여 절충한다. 5번,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3번이 되겠는데요. 역시 윤리적 태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수직적 관계 아니죠? 네, 상호 대등한 관계가 맞습니다.
상호 대등한 관계가 되겠고요. 자, 2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아니죠. 대상자에서는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요. 대상자의 인권 옹호를 하고요.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자, 3번에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아주 잘하고 있죠? 3번 답입니다. 4번 업무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와 의논하여 절충한다. 네, 대상자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어려울 경우에는요. 시설장에게 상의를 해야 됩니다.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상의를 해서 그 시설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5번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한다. 자, 여기서는 보호자 요구사항 기록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라는 것은 이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기록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호자의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요. 서비스를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른다가 되겠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고열과 인후통으로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2번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 3번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4번 물품을 소독하고 환기한다. 5번 해열 진통제를 복용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서는 고열과 인후통 해서 독감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자, 독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를 제가 좀 교재에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독감은요,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증상이 생긴 후에는 5일 이상 병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요. 일주일 정도 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요. 1번에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15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번 폐활량 증가, 2번 섬모운동 증가, 3번 폐푸의 탄력성 증가, 4번 기침반사 감소, 5번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네, 기침반사 감소가 되겠는데요. 자, 호흡기계의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노화에 따라 일어나는. 제가 오른쪽에 그 폐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일단은 1번에 폐활량이 증가하는가 하면은 폐활량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 걷고 나면은 숨차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2번에 섬모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섬모운동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측의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기관입니다. 기관이 있고요. 자, 여기가 기관지가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지는 곳. 그리고 나서 가지처럼 뻗어나간 이곳은요. 세기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 그 다음에 세기관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기관, 기도가 됩니다. 자, 폐는요. 이쪽이 좌폐가 되겠고요. 이쪽은 우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섬모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 기도, 이 기관과요. 이 기관지 이런 곳에 이 벽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털처럼 생긴 섬모가 있습니다. 이 섬모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점액을 분비해서요. 우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먼지라든지 이물질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잡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잡아놓은 이물질들을요. 위로 올려서 우리가 가래를 뱉듯이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뱉어내는 것처럼 뱉어내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섬모운동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는, 제거해주는, 위로 올려서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섬모운동도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가 아니고 섬모운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섬모운동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데 고여있던 이물질들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폐에 가게 되면요. 폐렴과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모운동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3번에 폐푸의 탄력성이 증가하느냐? 증가가 아니고요. 역시 감소입니다.
4번에 기침반사 감소 맞습니다. 네, 기침반사는요, 우리 폐에 기관이나 기관지에 붙어 있는 어떤 이물질, 먼지, 이런 것들, 가래, 이런 것들이 모두 뱉어지게 하는 것은 기침반사예요. 기침을 통해서 가래가 위로 올라오는 것인데, 이 노인분들이요, 네, 기침반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 기침 잘 못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고여있던 가래들이 점점 폐로 내려가서, 네, 호흡기 염증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침반사 감소 답이 되겠고요. 5번에 기관지 분비물 감소가 아니고요. 네, 분비물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네, 4번 기침반사 감소가 되겠습니다. 16번 천식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한다. 3번 매년 1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4번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5번 벽난로를 이용하여 집안을 따뜻하게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천식은요, 시험에서 거의 한 번씩은 꼭 나옵니다. 여러 질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천식, 그리고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개선은요, 그리고 폐결핵 다 나옵니다. 한 번씩은. 그래서 잘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1번에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맞습니다. 자, 왜 뜨거운 물로 하죠? 네, 맞습니다. 진먼지 찐드기를 네, 제거하기 위해서죠. 진먼지 찐드기는요, 천식을 악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글자를 좀 고치겠습니다. 진먼지 찐드기. 네, 그래서 네, 친구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은 요거 찐드기를 제거해 주고요. 정답이 됩니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한다. 네, 차고 건조한 공기는요, 천식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쓰지 않고요. 3번에 매년 1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자,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매년 받나요? 아니죠.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은요, 65세 이상에서 한 번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맞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독감이 되겠죠. 독감,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서요. 네, 호흡기 감염을 예방합니다. 자, 4번에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네, 기관지 확장제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요. 운동 직후가 아니고요. 운동 전입니다. 기관지 확장제가 하는 일은요,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네, 바꿔주는 거예요.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면요, 기도가 넓어져서 숨쉬기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하는 것이 맞고요. 5번에 벽난로를 이용하여 집안을 따뜻하게 한다. 네, 천식 있는 분들은 벽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재가 날립니다. 이 재가 날리면 네, 천식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네, 절대로 벽난로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재가 날려서 더 악화시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대상자가 고혈압이 조절되었다며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증상이 없으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2번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먹으라고 한다. 3번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은 몸에 나쁘다고 한다. 4번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 5번 약을 오래 복용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더 위험하다고 한다. 네, 다음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4번이 되는데요. 자, 고혈압 약에 관한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증상이 없으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네, 고혈압 약은요, 증상이 없으면요, 약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약을 먹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요, 다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한 이야기죠. 2번에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네, 두통은 고혈압일 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요, 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180에 160 이런 식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두통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 복용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약은 평상시에 계속 꾸준히 복용해 주셔야 되는 약이고요. 3번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은 몸에 나쁘다고 한다. 네, 어떤 약이든 오래 복용하면 몸에 무리는 있지만 이 혈압약을 드시지 않아서 쓰러지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4번,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 네, 중요한 말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다는 것은 고혈압이 있다는 것이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4번 답입니다. 5번, 약을 오래 복용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더 위험하다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고혈압과 당뇨병은요, 평생 약을 드시면서 조절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볼게요. 18번, 심부전증 예방과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혈압을 치료한다. 2번, 물을 많이 마신다. 3번, 고염식이를 섭취한다. 4번, 포만감이 들도록 식사를 한다. 5번,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 운동을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심부전도 우리 그 시험에서 거의 자주 나오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심부전에 관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심부전이란 질병은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신체 조직에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 예, 우리 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심장이 수축을 하면서요, 전신에 피가 돌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심부전은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자, 증상을 보면요, 앉은 자세 호흡이라는 것은 똑바로 누워선 숨을 쉴 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숨차는 분들은요, 앉아서 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그 호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식 혼돈이 있고요, 현기증, 그 다음에 기침과 객담이 배출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하기 어렵다 보니까 걷기, 계단 오르기, 쇼핑할 때 호흡 곤란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의존성 부종도 보입니다. 자, 치료는요, 처방에 따른 처방이 나오면 약물을 복용하고요.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염분,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이 포함된 식이를 제한한다.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 안 되고요.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안 되고요. 지방이 너무 높다든지 콜레스테롤 너무 높은 음식은 드시지 말아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는 것,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독감이나 폐렴 예방하고요. 금연해야 되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도 치료하고요. 자, 여기서는 부종이 있기 때문에 의존성 부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매일 체중을 측정해서요, 부종 정도를 확인하는 이런 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조절해서 너무 흥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1번에 고혈압을 치료한다. 네, 맞죠? 네,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한다. 네, 해당이 됩니다. 2번에 물을 많이 마신다. 네, 물 많이 마시지 말라고 했죠. 염분,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이 포함된 식사를 제한하라고 했어요. 물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틀렸고요. 3번에 고염식이를 섭취한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고염식이 안 됩니다. 4번, 포만감이 들도록 식사를 한다. 네, 포만감이 든다는 것은 과식한다는 것인데요. 과식을 하면요,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과식하지 않습니다. 5번,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 운동을 한다. 네, 이런 것들은 하고 싶어도 사실은 호흡 곤란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운동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증 예방과 관리 방법에서 옳은 것은 1번에 고혈압을 치료한다가 되겠습니다.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1번 폐렴 대상자, 2번 당뇨병 대상자, 3번 심부전 대상자, 4번 요실금 대상자, 5번 기관지염 대상자.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심부전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요, 수분 섭취 제한이에요. 물을 적게 마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심부전이 되겠는데요. 자, 1번의 폐렴 대상자는요,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수분 섭취해 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폐렴은요, 열이 나는데, 열이 날 때 우리 열이 날아가면서요, 우리 몸에 수분도 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섭취해 줘야 되고요. 자, 당뇨병 대상자분도 물을 섭취해 줘야 됩니다. 네, 3번의 심부전 대상자,
아까 우리 저 앞에서 신부전 문제 풀었잖아요. 그래서 신부전 대상자 물 적게 마셔야 되고요. 네, 3번 답입니다. 4번 요실금 대상자. 네, 요실금이 있는 분도 물은 충분히 마셔줘야 되고요. 5번에 기관지염 대상자, 이분들도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분 섭취 제한이 있는 또 다른 질병은 어떤 것이 있느냐? 네, 간경화증이 있습니다. 간경화증. 그리고 신부전증도 있습니다. 신부전증. 그리고 부신기능 저하증. 그리고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네, 이 질환들도 물을 적게 마셔줘야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신부전과 같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신부전증입니다. 요거 두 가지 같이 기억을 해서 알아두십시오. 20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번 신체 활동을 제한한다. 2번 저체중을 유지한다. 3번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번 상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5번 혈전 예방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3번이 되겠는데요. 자, 키워드는요.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네, 골다공증일 경우에 자, 보겠습니다. 1번에 신체 활동을 제한한다? 아니죠.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글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체중 부하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고요. 이번에 저체중을 유지한다? 저체중 유지해서는 안 돼요. 네, 골다공증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체중 유지. 자, 3번에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아주 잘하고 있죠? 네, 뼈의 생성과 이런 어떤 그 골절을 되는 걸 막아주는 것이 칼슘과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복용을 해줘야 되고요. 4번에 상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상지 근력 강화가 아니죠.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골절을 예방할 수가 있죠. 5번에 혈전 예방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네, 혈전 예방 약물은요, 이 골다공증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에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한다 되겠습니다. 22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을 보았는데 시원하다. 2번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온다. 3번 힘을 주지 않아도 소변이 바로 나온다. 4번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거품이 섞여 있다.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대해서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 정리를 좀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는요, 요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옵니다. 네 번째는요, 배뇨 후에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려운 빈뇨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방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게 되는 야뇨 현상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소변을 보았는데 시원하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상이에요. 네, 정상이 되겠고요. 자, 2번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온다. 이것은 무엇이죠? 앞에서 보였던 복압성 요실금의 증상입니다. 복압성 요실금 증상. 3번 힘을 주지 않아도 소변이 바로 나온다. 네, 이건 문제 없는 겁니다. 정상이에요. 그 다음 4번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거품이 섞여 있다. 이건 뭔가 질환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질환을 의미합니다. 4번은요.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네, 이거를 야뇨라고 하죠. 야뇨증. 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2번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3번 입가와 뺨에 털이 증가한다. 4번 손 발톱이 얇아진다. 5번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 증가로 궤양이 생기기 쉽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3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 피부계의 변화입니다. 노화로 인한 피부계의 변화. 1번에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가늘어집니다. 굵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늘어집니다. 2번에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피하 지방이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 손등에 피부를 한번 잡아 올려 보세요. 굉장히 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에 입가와 뺨에 털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입가와 뺨에 털이 증가합니다. 3번 답입니다. 4번에 손 발톱이 얇아진다. 얇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 어린이들 손발톱 깎으면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우리 노인분들 손발톱 깎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 소리가 나면서 온 사방으로 튀게 되죠. 5번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 증가로 궤양이 생기기 쉽다. 네, 수분 함유량 증가가 아니고요. 수분 함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의 입가와 뺨에 털이 증가한다 되겠습니다. 다음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변비, 2번 체중 증가, 3번 근육량 증가, 4번 피하지방 감소, 5번 압박 제거 보조기 사용.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욕창에서는요. 욕창의 발생 요인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장기간의 와상 상태. 네, 오래 누워 있으면 계속 체중으로 인해서 눌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죠. 욕창 생기는 요인이 충분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뇌척수 신경장애로 인한 체위 변경의 어려움 되겠고요. 또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어느 곳에요?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도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 그리고 근육 위축, 피하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서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욕창이 발생하기 쉽고요. 또 하나는 요실금과 변실금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요. 계속 그 피부가 습기로 인해서 젖어 있든지 하다 보면요. 피부가 손상이 되고요. 미생물 번식에 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길 때 어떻게 돼요? 피부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가 생겼는데 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계속 욕창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번의 변비. 변비는 괜찮죠? 오히려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문제가 됩니다. 2번에 체중 증가. 영양 상태도 좋고 쿠션 역할을 해주는 피하지방이 넉넉히 있다라는 소리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3번에 근육량 증가. 근육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역시 이 피하지방도 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4번에 피하지방 감소. 이 감소는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4번은요. 피하지방 감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욕창 생기기 좋습니다. 5번에 압박 제거 보조기 사용. 이런 것도 좋지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되는 것은 4번 피하지방 감소가 되겠습니다. 25번 백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압 상승으로 시력이 점차 약해진다. 2번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3번 안구 통증, 두통, 구역질 증상이 나타난다. 4번 손상된 시신경은 수술로 회복이 가능하다. 5번 각막이 뿌옇게 혼탁하고 심하면 실명된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이 되겠는데요. 문제 키워드는 백내장입니다. 자, 백내장은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눈에서요. 자, 그러면 증상을 보면요. 1번에
안압 상승으로 시력이 점차 약해진다. 자, 이것은요, 안압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녹내장의 증상이 나왔습니다. 녹내장의 증상입니다. 2번에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맞죠? 네, 2번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안구 통증, 두통, 구역질 증상이 나타난다. 자, 이것은 모두요, 안압이 상승해서 나올 수 있는 녹내장의 증상입니다. 녹내장 증상 나왔고요. 자, 4번, 손상된 시신경은 수술로 회복이 가능하다. 네, 시신경이 손상되면요, 수술로 회복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은요, 녹내장이죠. 5번, 각막이 뿌옇게 혼탁하고 심하면 실명된다. 이것도 역시 녹내장의 증상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내장에 관한 것은 2번에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되겠습니다. 26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슐린 주사약을 입으로 복용한다. 2번,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3번, 일주일에 1회, 최소 30분 이상 운동한다. 4번, 약물 복용 중에는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운동을 삼간다. 5번, 식사량 감소와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인슐린 주사약을 입으로 복용한다. 네, 인슐린 주사약은요, 입으로 복용하는 약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은요,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에 들어가서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약은요, 100% 주사약으로만 있습니다. 2번,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아닙니다.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요, 고혈당에 대비합니다. 왜냐하면 고혈당일 때는요,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고혈당에 대비해 줘야 되고요. 3번에 일주일에 한 번, 최소 30분 이상 운동한다. 자, 이 당뇨병은요, 약물요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약물요법도 쓰고요. 그 다음엔 운동요법도 쓰죠. 그리고 식이요법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써서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자, 여기서요, 약물 복용 중에는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운동을 삼간다. 3번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5번 이상, 5회 이상 운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최소 30분 이상 운동을 합니다. 자, 4번에 약물 복용 중에는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운동을 삼간다. 안 됩니다. 네, 운동요법 같이 써야 되고요. 5번에 식사량 감소와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맞죠? 네, 저혈당일 경우에 예, 의식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비해 줘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자, 1번에 선망, 2번 파킨슨병, 3번 척수 손상, 4번에 추간판 탈출, 5번에 알츠하이머병. 네, 정답은요, 네, 선망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설명들은 다 선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히 발생하는 것, 선망입니다. 그리고 선망은요, 증세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회복이 잘 됩니다. 네, 선망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파킨슨병, 척수손상, 추간판 탈출, 알츠하이머병이 나왔는데요. 자, 추간판 탈출은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추간판 탈출증은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디스크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요, 이 추간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으면서요, 척추뼈가 서로가 부딪히지 않게 막아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요, 이 디스크, 요거를 디스크라고 해요. 하는데 이 추간판이 이제 어떻게 후방이나 후외방으로 돌출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요통이라든지 다리가 저리다든지 다리 통증 이런 걸 일으키는 것을 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많이 디스크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진단명은 네,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28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나트륨은 기준 이하 부족하게 섭취한다. 2번 전체 섭취량 중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다. 3번 비타민 A, C, D를 필요량보다 많이 섭취한다. 4번 75세 이상 고령자 중 에너지 과다 섭취가 많다. 5번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영양소를 과다 섭취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2번이 되겠는데요. 자, 키워드가요. 노인에게 발생하는 영양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나트륨은 기준 이하 부족하게 섭취한다? 아니죠. 기준 이상으로 많이 드시는 게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좀 짜게 드십니다. 2번에 전체 섭취량 중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탄수화물 비중이 높다. 이건 맞는 답이고요. 3번 비타민 A, C, D를 필요량보다 많이 섭취한다. 많이가 아니고요.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4번에 75세 이상 고령자 중 에너지 과다 섭취가 많다. 네, 과다 섭취가 아니죠. 네, 섭취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5번에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영양소를 과다 섭취한다. 아니죠.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노인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관리 방법은 1번 추운 날씨에는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2번 호흡을 참는 운동으로 폐활량을 점차 늘린다. 3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으로 유연성을 높인다. 4번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하여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5번 수축기 혈압이 200mmHg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운동을 한다. 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키워드가요. 운동관리 방법입니다. 노인들의.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추운 날씨에는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안 됩니다. 네, 날씨가 추울 때도요. 마무리 운동은요. 안정시에 심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네, 마무리 운동 해줘야 됩니다. 네, 줄이는 거 아니에요. 2번 호흡을 참는 운동으로 폐활량을 점차 늘린다? 네, 몸이 숨이 차서 안 됩니다. 폐활량 늘리는 것 이런 거 도움되지 않습니다. 호흡 참는 운동 도움되지 않아요. 3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으로 유연성을 높인다. 네,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요. 금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가 있고요. 넘어지다 보면 머리를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금한다예요. 다음 4번에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하여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맞죠? 네, 이 현재 운동 수준에 맞는 거기에 적절한 운동을 실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4번 답입니다. 5번 수축기 혈압이 200mmHg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운동을 한다. 자, 수축기 혈압이 200이면요. 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혈압 정상이 120에 80인데요. 자, 여기서는 수축기 혈압이 200을 유지하라고 했다. 이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네, 200은 너무 높습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 됩니다. 30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1번 수면 양이 늘어난다.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번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4번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줄어든다. 5번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노인의 수면 특성입니다. 이거는 노화로 인한 특성이기 때문에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노화의 한 현상으로 수면 특성을 보는 겁니다. 1번에 수면량이 늘어나나요? 아니죠. 수면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깨게 되는 거고요. 2번에 수면 중에 자주 깬다. 맞습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깨고요. 3번에 수면의 질이 향상되나요? 그렇지 않죠. 수면 중에 자주 깨다 보니까 수면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4번에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늘어나는 거죠. 밤에 자주 깨고 설치다 보니까 낮에 많이 졸리게 되고요. 5번에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가 아니라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2번에 수면 중에 자주 깬다 되겠습니다. 31번 장기 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1번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번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준수사항 전달, 4번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공유, 5번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네,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사례회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른쪽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례회의라는 것은요, 대상자의 상황과 그 다음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 평가해서요, 대상자에게 맞는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보면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 목표를 공유해서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비스의 내용을 조정합니다. 만약에 불필요한 서비스가 의미 없이 제공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수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대상자와 관련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의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인 관리,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질병 A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A. 결핵, B. 단백질 섭취 제한, 2번 A. 당뇨병, B. 단순당질 섭취 권장, 3번 대장암, B. 유가공품 섭취 권장, 4. 고혈압, 칼륨 섭취 권장, 5번 신부전, 수분 섭취 권장.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번에 결핵, 단백질 섭취 제한. 네, 결핵인 경우에는요, 단백질 섭취 많이 해줘야 회복이 잘 됩니다. 2번 당뇨병, 단순당질 섭취 권장. 네, 당뇨병일 경우에는 단순당질 절대로 섭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꿀이나 물엿, 설탕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 당뇨병 앓고 있는 분이 복용했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잡곡을 드시는 이유는요, 여러 단계에 거쳐서 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절대로 단순당질 섭취 권장하지 않습니다. 3번 대장암, 유가공품 섭취 권장. 자, 유가공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햄, 소시지, 훈제 요리 이런 것들은요, 다 암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3번 고혈압, 칼륨 섭취 권장. 네, 고혈압은요, 혈압 조절을 위해서요, 칼륨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 4번은 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신부전, 수분 섭취 권장. 네, 앞 문제에서도 좀 같이 보셨는데요. 신부전일 때는요,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무의식 상태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자주 질문을 하여 대상자의 대답을 유도한다. 2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하면 큰 소리로 말한다. 3번 상체와 머리를 낮춰 불규칙한 호흡을 돕는다. 4번 기저귀를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번 2시간 간격으로 구강 관리를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인데 무의식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주 질문을 하여 대상자의 대답을 유도한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대상자의 손을 잡고 옆에 있어주면서 편안함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하면 큰 소리로 말한다. 네, 우리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은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정상 톤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3번 상체와 머리를 낮춰 불규칙한 호흡을 돕는다. 네, 이때는요, 머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상체나 머리 낮춰주는 것이 아니고 상체는 높여주고요, 머리는 높여주고 머리는 옆으로 돌려서 침 등의 분비물은 용이하게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기저귀를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용변을 보면요, 기저귀를 갈아주어서 편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 2시간 간격으로 구강 관리를 한다. 맞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구강 관리해 주고요. 필요하면 윤활제도 입술에 발라줍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시간, 장소,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혼돈을 느낄 때 대처 방법은 1번 손을 잡아 흔들어 깨운다. 2번 억지로라도 식사를 하게 한다. 3번 평소에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진을 머리맡에 둔다. 4번 혼돈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과 만남을 자제시킨다. 5번 대상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큰 소리로 대화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시간, 장소, 주위 모두 진압력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에 평소에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진을 머리맡에 두어서 네, 혼돈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3번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인공호흡기는 착용한다. 4번 영양분 공급,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가 중단된다. 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요. 1번에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다. 네, 본인이 작성한 거 아니면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어요. 3번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인공호흡기는 착용한다. 네, 여기에 의향을 명시했으면요. 인공호흡기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4번 영양분 공급,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네, 인공호흡기는 착용하지 않지만 영양분 공급이나 통증 완화를 위한 기본 의료행위는 중단되지 않고요.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네, 작성을 하고 나서는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줘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필기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